오늘 이야기에서는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요양원을 대체해 선택하고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부모님 세대가 그 선택 속에서 삶을 다시 빛내고 있는지 들어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노후를 준비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따뜻한 조언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불편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선택지는 요양원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요양원이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나는 요양원 안 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새로운 형태의 돌봄 대안지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의 눈빛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앞에서 미안해하며 내가 늙으면 그냥 요양원 보내라 말씀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고집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가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나는 요양원은 안 간다. 거기 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때 어머니도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이 다 얘기하더라. 요즘은 요양원보다 더 좋은 곳이 많다고 하시는 모습. 그 표정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한 희망이 비칩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가 삶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료적 처치와 관리만을 위한 요양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며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세대는 왜 요양원을 거부하고 또 어떤 대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시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돌봄 철학의 차이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회색빛 건물 안에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는 단조로운 하루 대신 푸른 정원에서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부모님의 모습. 깜빡거리는 형광등 대신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서 책을 읽고 나지막한 음악 소리 속에 차를 마시는 오후. 그리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노후의 풍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몰리고 있는 4가지 대안,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단순히 요양원에 가기 싫다라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대안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존엄, 자유, 그리고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 실버타운 꿈꾸던 작은 공동체. 실버타운은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만의 공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곳을 단순한 노인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마을 공동체처럼 생각하십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같은 층 이웃이 오늘은 산책 가실래요?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실내에는 운동시설, 도서관, 문화센터가 마련돼 있어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는 허무함 대신 배우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의료적 안전망과 생활의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하루 일과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님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공동주거 친구와 함께 사는 제2의 청춘. 두 번째 선택지는 공동주거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 든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 개념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진 않다. 이런 바람을 현실로 만든 모델이지요. 이곳에서는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부엌을 함께 씁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다른 사람은 저녁에 차를 준비합니다. 혼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소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공동주거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마치 대학생 때 하숙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이 들어도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는 공간, 그것이 부모님들이 찾고 있는 제2의 집입니다. 3. 재택 돌봄 서비스 집에서 누리는 맞춤형 케어. 세 번째는 재택 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오랜 세월 살던 집, 손때 묻은 가구와 익숙한 풍경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나서 재택 돌봄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펴주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결되는 안전망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IoT 기술을 활용해 혈압, 혈당, 심장 박동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지요. 이 덕분에 부모님들은 집의 편안함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4. 커뮤니티 케어 센터 돌봄과 여가가 공존하는 생활 공간. 마지막 네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입니다. 이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돌봄과 여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낮에는 센터에 가서 운동도 하고 미술 수업이나 노래 교실에도 참여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취미 활동도 즐기지요.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매일 이용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양원처럼 갇혀있는 느낌이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활기차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며 젊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센터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의 무대를 다시 열어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실버타운 공동주거 재택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센터는 요즘 부모님 세대가 요양원 대신 몰리고 있는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무대라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요양원에 가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내답게 살기 위해 더 활기차게 남은 날을 보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세대가 요양원보다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와 사회적 데이터가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요양원에 대한 인식 변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요양원 입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유가 제한된다 58%,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된다 46%, 마지막을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41%. 반면 대안이 있다면 요양원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즉, 부모님들은 단순히 시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 겁니다. 이 삶의 질과 돌봄 방식의 상관관계. 국제학술지 저널 어브 에이징 스터디즈에 실린 2022년 연구는 재택 돌봄을 받는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7%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울증 발생률은 요양원 거주자의 34%에서 나타난 반면 재택 돌봄 그룹은 18%로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거 형태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사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독거노인에 비해 30% 낮았다고 합니다. 3. 의료비 절감 효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1인당 약 1,200만 원 수준이지만 재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약 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정기 방문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원 횟수를 2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원하는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실버타운 커뮤니티 케어 센터의 확산. 한국고령사회연구소에서 202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실버타운 입주 대기자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평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섰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삶의 활력이 생겼다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돌봄보다 취미 교류 문화 활동이 결합될 때 삶의 질이 월등히 향상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5.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 흡연 비만 고혈압 만큼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사망 위험률이 29%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공동주거, 커뮤니티 센터, 재택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6. 노후 세대의 가치관 변화.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소극적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적극적 이유로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사회학적으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흐름으로 불립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기차게 사는 노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와 통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양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계신다. 재택 돌봄, 공동주거, 실버타운, 커뮤니티 센터는 삶의 질과 건강, 의료비 절감까지 연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엄과 주체성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와 통계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4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버타운으로 간 아버지, 삶이 다시 열리다. 경기도에 사는 이정호 씨의 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간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고 체중도 빠지고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을 고려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갇혀있는 것 싫다.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선택한 건 실버타운 입주였습니다. 입주 첫날, 이웃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었고, 그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매주 그림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전에는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바빠. 친구들이 기다려라며 아침마다 활기차게 나서십니다. 가족들은 놀라울 만큼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공동주거에서 찾은 제2의 가족.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대 김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다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딸은 외국에 있고 아들은 지방에 있어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노인 공동주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3명이 함께 살게 된 것이죠. 방은 각자 쓰되 부엌과 거실은 같이 사용했습니다. 첫날 저녁 함께 저녁상을 차리며 김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후로 매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 시장에도 같이 가며 서로 아플 때는 옆방에서 달려와 챙겨주는 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줄 몰랐어요. 여기서는 외롭지 않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3집에서 누리는 돌봄, 존엄을 지킨 어머니. 부산에 사는 박성호 씨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 입소를 권유받았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 내 방, 내 창가, 내 화분 이게 다 내 삶이야. 가족은 결국 재택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주 3회 간호사가 방문해 혈압을 측정하고 물리치료사가 스트레칭을 도와드렸습니다. 응급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혹시 쓰러지셔도 즉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하신 건 집에 있던 난초와 손주들의 사진들, 익숙한 커튼과 냄비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안정감을 느끼며 여기가 나의 세상이라고 웃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 선택이 어머니께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인생 2막을 연 부부. 대전의 윤종수 최미숙 부부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부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남편은 고혈압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둘은 우울감에 시달리며 요양원을 고려했지만 대신 동네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침마다 건강체조 수업이 열렸고 오후에는 합창단 활동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부부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병보다 웃음이 먼저 생겼어요. 이제는 아프다는 말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센터는 단순히 건강을 지켜준 곳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돌려준 곳이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건 부모님들이 요양원을 거부한 것이 단순한 반항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김 씨는 공동주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으며 박 씨의 어머니는 재택 돌봄으로 존엄을 지켰고 윤 부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의미와 존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들이 왜 요양원을 피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계신지 살펴봤습니다. 실버타운, 공동주거, 재택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센터. 이 4가지 대안은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부모님의 간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세대가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입니다. 부모님의 오늘은 곧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일 돌봄이 아닌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노후를 논할 때 누가 돌봐드릴까? 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누군가의 보살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내 삶을 내가 주도할 권리입니다. 어디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그저 도와주는 장치일 뿐,
중심은 부모님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 부모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죽음을 떠올리실까봐 망설이지요.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이런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족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더라.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어머니, 앞으로 어디서 지내고 싶으세요?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대화가 부모님의 노후를 바꾸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3. 경제적 준비와 제도적 활용. 실버타운, 공동주거, 재택 돌봄, 커뮤니티 센터 모두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제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재택의료 지원,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은 이미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놓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부모님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 존엄한 노후는 곧 우리의 미래.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일은 단순히 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님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똑같아. 하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나이 드느냐에 따라 노년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에서는 요양원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며 기다림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다른 쪽에서는 친구와 웃고 배우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때 자녀도 죄책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짐이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의무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장을 함께 열어갈 기회로 볼 것인지. 요양원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으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노후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오늘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노년을 맞이할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존엄을 지키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요즘 부모님들이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 믿고 기회가 다시 올 거라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음으로 미루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으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짧은 표현 하나조차도 때를 놓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어느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참 맞는 말이지요.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아 방황하고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내일로 미루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란 오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멘트는 비교는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학교 성적, 친구의 집안, 직장의 연봉,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성공 여부까지. 늘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마음은 쉴 틈 없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아도 끝이 없고 아래를 보아도 끝이 없지요.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반면 감사는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순간에 감사하면 부족이 충만으로 바뀌고 사소한 것도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쉬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꼭 새겨야 할 멘트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입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멘트는 관계는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고 행동으로 우위에 서려 하고 내 입장에서만 옳음을 주장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압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양보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내가 조금 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져주었더니 어느 날 그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이기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고 져주는 순간 마음은 가까워진다. 입니다. 네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멘트는 건강은 당연하지 않다. 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몸이 잘 따라와 주니 건강을 쉽게 생각합니다. 밤새워 일하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를 쌓아도 괜찮을 거라 믿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걸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고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꼭 기억할 멘트는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지 잃고 나면 늦는다. 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멘트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짧은 인사, 자식에게 늘 믿는다는 격려. 이런 말은 짧지만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 앞에서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은 말이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멘트는 사랑한다면 오늘 말하라. 입니다. 여섯 번째 멘트는 끝까지 배워라. 멈추면 늙는다. 입니다. 사람은 육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멈출 때 늙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배움들이 우리 정신을 젊게 하고 뇌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평생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새겨야 할 말은 배우는 한, 당신은 여전히 젊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멘트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가는 것에 집착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돈을 벌고, 더 빨리 목표를 이루려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멘트는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바르게 가라. 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가슴에 새겨야 할 멘트는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관계는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건강은 당연하지 않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끝까지 배워라. 멈추면 늙는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길지만 동시에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감사로, 배움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후회가 아니라 미소로 채워질 것입니다.